폴란드에서 라드레어쇼를 하루 앞둔 FA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드레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돔에서 열립니다. 라돔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돔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불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미그-29, 수-22 등 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지휘권을 넘겨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및 가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미그-29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유 기능, 에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 페타리터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돔 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2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니토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접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나토의 날에는 군사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히어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제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2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2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2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이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 보병 전투 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1 209대, 베르겐판저 3 비펠 군안장갑차를 포함한 전투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L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L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지읒 장비와 능동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납기가 안 되다가 근래에 한 대가 인도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2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아닌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7 플러스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7 플러스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2 전차 수출량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 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7 전차는 규모의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 플러스는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 플러스에 비해 로켓 추진유탄, RPG, 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활 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7 플러스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2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 중에 K2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2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아브람스 또는 최신 레오파드스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2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2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오파드의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2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부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E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이 K2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2, 아브람스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2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의 한 네티즌은 척호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H7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KF21 보람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상반기면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도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FA50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투기가 말 그대로 물이 오른 만큼 대부분은 KF-21 보라매의 시장 전망을 희망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KF-21이 양산 수량이 많아질수록 도입 단가는 저렴해지고 이는 결국 부품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예측과 정반대로 일각에서는 KF-21이 세계 진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엔진입니다. KF-21 보라매에 적용된 각종 첨단 기술들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적어도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주문이 쪽주한다 하더라도 최종 수출을 위해선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해 탑재해버리면 그만인데요. 물론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의 시각은 KF-21 보라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 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프로기였던 KT-10B 개발,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게 전투기 개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나 훈련기 개발은 초음속 전투기와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때마침 2013년 T-50을 공격기 형태로 개량한 FA-50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기껏해야 이제 막 걸음마를 팬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부릴 수 있는 만용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임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시장 점유율 세계 9위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보라매의 개발도 기어코 성공했고 심지어 현대의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는 미국이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 불가를 동보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이 중도 취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IRST와 AESA 레이더는 이스라엘까지 날아가 시험장을 빌려 기술 실증을 감행하면서까지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훨씬 소형화된 FA-50 전용 AESA 레이더 ESR-500A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ESR-500A는 차후 FA-50 락20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만약 국산 KF-21이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국내에 적용될 FA-50 락20 매도 FA-50 페타리터처럼 레이시온의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를 수입해서 탑재해야 했을 것입니다. FA-50 락20이 명백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나 다름없는 AESA 레이더를 전량 해외에 의존할 뻔했던 것입니다. 또 RF 제머 등을 포함한 동암 전자전 체계 EW 스위트를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자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평상시에 전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장비가 방출하는 전파인지를 분류하는 전자 지원 단계입니다. 레이더는 종류와 장비에 따라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착실히 쌓아놓느냐가 결국 한 나라의 전자전 실력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베이스가 빈약하면 본 성능의 절반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값어치는 군사기밀 중에서도 최중요 기밀로 취급받는데요. 대한민국도 2001년부터 금강, 백두 정찰기를 실전 배치해
다량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점찰기는 민항기인 RC-800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공개된 정보 자체가 희귀할 정도로 극비리에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EW 스위트를 독자 개발하지 못하고 기술 이전조차 받지 못해 외산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면 동함 작업에서 우리가 수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무려 20몇 년간 수집해온 최고급 군사 정보들을 타국에 공짜로 넘겨주는 셈인데요. EOTGP 또한 국내의 동함 시험장까지 신설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이 덕에 KF-21은 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초토화시켜버리는 융단 폭격이 아닌 원하는 목표물만 선별해 괴멸적 타격을 가하는 족짐개식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램 국산화에도 성공했는데요. 램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로 일반적으로 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스 페인트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램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비행 횟수가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도포를 해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설령 비용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램을 수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모종의 이유로 램 위 수임이 중단된다면 KF-21은 영원히 반쪽짜리 스텔스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램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에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제 설계상 약간의 개량만 더해진다면 KF-21 스텔스화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KF-21이 핵심 기술들을 대부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 기술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휘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세 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 15,000IB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실제 성적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험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탐지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제220에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카피한 중국제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아음속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생산력이 전멸해버렸는데요. 전투기 엔진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엔진의 효율성,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기업들이 전투기 엔진 기술을 독점하면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무주공산에서 혼자 가르치고 혼자 배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5,5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F5에 적용되는 엔진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셈인데요. 만 IB급 엔진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터빈 공력 냉각 설계의 연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를 자세히 공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대략 7,500터부터 8,000IB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인 KUS-LW 무인편대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KUS-LW에 적용하고 10,000파운드 엔진을 KUS-FC에 적용해 기술 수준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완성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전투기 엔진의 내열성을 100도 올리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의 샘플과 15,000IP급 엔진의 온도 차이는 2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내부의 높은 열이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뛰어난 냉각 기술까지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초음속 기동을 달성하려면 애프터버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임하여 연소시킨 후 항공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엔진의 배기가스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한 번 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엔진 온도와 압력이 늘어나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출력이 1.5T부터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대신 엔진 내부에서는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KF-21에 탐재된 F414G400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최대 21,000IP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감스럽지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트기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조차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체계 개발 고작 10여 년 만에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양산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다른 엔진 선도국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급한 마음보다 KF-21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믿고 지켜볼 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KF-21 개발 분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팔 전투기 도입마저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신속하게 납기일에 맞춰 무기를 보내주는 국가는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라팔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납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1980년부터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라팔을 구매한 데 이어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도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프랑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투기 인도 날짜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팔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자 급하게 공군력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고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9,375억 원이나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한 의원이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이제로 전투기 사업이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꿈에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선은 국방장관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중고 전투기 시장이나 기웃거리며 바가지를 쓰고 있다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국방장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고 전투기를 긁어모으던 프라보워 장관은 결국 건드려선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 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어기면서까지 방위 장비 및 살상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허물고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 지난해 반격 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힘을 빌어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재난구제, 수송, 경계 및 감시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꼼수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허무는 첫 번째 대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F-15 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마음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엔진을 파는 방안은 일본 언론들 사이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도쿄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일본의 중고 엔진을 사다가 무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엔진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PT 인포글로벌사는 4.5세대 쌍발 전투기 A-22 시카탄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외형이 마치 한국에서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자형, 복자형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쌍발 엔진, 무언가 어설프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로 KF-21의 인도네시아형 IF-21을 현지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I-22 시카탄 모겁에 일본에서 구입하려는 중고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구형 전투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파를 넘보고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헛짓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제때에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실언까지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KF-21 보라매는 최종 시제기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묵묵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시연 비행을 꾸준히 시행했고 얼마 전 6번째 시제기도 시연 비행에 성공해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폴란드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폴란드의 조종사들은 단체로 입국해 한국 교관들로부터 FA-50 조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시험 비행하며 우위를 다지고 한국과 폴란드가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프라보어는 부랴부랴 한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분담금을 내겠으니 KF-21 사업에 계속 끼워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인데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산토 다르모스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양국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